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건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위험천만한 사건들을 다루는 강력반 형사이세요. 아빠는 항상 새벽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셨고 다쳐서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멋있다고 생각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강력반 형사의 가족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이 집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빠가 없을 때 찾아와서는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실제로 피해를 심하게 본 적은 없지만 협박 전화도 많이 와서 아빠는 가족들 걱정에 이사만 20번이 넘게 다닐 정도였어요. 아빠는 저에게 항상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적에 합기도와 유도 같은 호신술을 많이 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피아노와 발레를 배우는 동안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더 어른이 되면서 연애를 할 때 아빠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아빠의 직업이 강력반 형사라고 말하면 보통 같은 반응을 보였죠. 지레 겁부터 먹는 것이었어요. 너희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끝장나는 것 아니냐면서 저희 아빠를 만나보지도 않고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가 너무 작고 용기 없어 보여서 저는 금방 애정이 식고는 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주선으로 만난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했죠. 처음 만났을 때 아빠에 대해 이런 대화를 했어요. 혹시 아버님 직업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어떤 것이든 놀라지 않을 자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희 아빠는 강력반 형사예요. 가장 거친 범죄자들을 상대하시는 분이에요. 와, 정말이에요? 남편도 역시나 다른 남자들처럼 깜짝 놀라는 표정을 했지만 이어서 흥미를 가지고 아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아버님이 강력 범죄자들을 상대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무서운 일은 없었어요? 아빠 걱정이야 항상 하죠. 그래도 베테랑 형사이셔서 괜찮아요. 그보다 아빠가 제 걱정을 더 많이 하는걸요. 나쁜 놈들한테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도 아빠는 통금까지 정해두고 계세요. 저한테 늦어도 밤 12시 이전에는 들어오라고 하시는걸요. 통금치고는 그래도 넉넉한 편이네요. 통금까지 정해주신 걸로 보아 정말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아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남편이 새로웠어요. 저는 남편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2번째 만났을 때 남편은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번에 만났을 때 소개팅이 끝나면 바로 애프터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첫눈에 이 사람이다 싶어서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님이 통금까지 정해두고 걱정하시니 안심을 시켜드리려면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만난 지 2번 만에 아버님을 뵙는 게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귀찮을 정도로 만나자고 할 텐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걱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을 보자 저도 따라웃게 되었어요.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면 피하기 바빴던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믿음직하고 좋았죠. 저는 그래서 남편을 아빠와 만나도록 자리를 주선했어요. 저희 3사람은 시내의 한 포차에서 만났어요. 첫 만남이지만 강력계 형사들이 자주 가는 가게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빠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딸이랑 만나보겠다고? 아주 각오해야 할 텐데 괜찮아요? 강력반 형사 특유의 툭툭 던지는 거친 듯 하면서도 정이 많은 말투였어요. 남편은 각오를 하는 얼굴로 침부터 꿀꺽 삼키더라고요. 아빠는 수사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사소한 거짓말도 다 찾아내는 분이세요.
남편도 대화를 조금 해보더니 그걸 눈치챘는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투명하게 다 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직 모아놓은 돈도 변변치 않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아버님께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진심입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빠는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셨지만 결국 두 사람은 아침까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지막에는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돌아갔어요. 남편 말대로 모아놓은 돈도 변변한 집안 출신도 아닌 남편을 아빠는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현재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더 봐주시려는 듯했죠. 아빠의 허락하에 저희 두 사람은 좀 더 자유로운 연애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았죠. 아빠는 사위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직 형편이 좋지 못한 사위를 배려해 신혼집과 차, 큰 가전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신혼생활을 2년은 즐기고 아이를 낳자고 합의했어요. 그래서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남편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낚시, 캠핑과 같은 취미를 만들더니 굳이 혼자 다니는 것이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혼자 간다고 했죠. 제가 섭섭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혼자 가는 이유를 꼭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동호회에 남자만 바글바글해. 당신이 같이 가도 재미도 없고 그 남자들이 괜히 찍적거릴까 봐 신경이 쓰여. 장인어른이 강력계 형사이시잖아. 남편이 아내를 남자들 사이에 데려가서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해. 이렇게 남편은 꼭 혼자 가는 이유를 아빠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좀 아리송한 핑계였지만 혼자 가겠다는 사람을 붙들어 같이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의 취미를 존중해준다 생각하고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기 엄마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보더니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기 자기네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주차장에 있던데 혹시 알고 있었어? 어디 갔다 돌아왔나 보다 싶어서 인사를 할까 했는데 자기는 없고 남편만 혼자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 계속 빈처에 앉아있던데? 한참 그러고 있어서 좀 이상하더라. 꼭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 자기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남편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한참을 앉아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차 안에 앉아있을 수야 있겠지만 누가 봐도 조금 의심스러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체 그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서 무엇을 했을까? 혼자 고민을 해봐도 안 좋은 생각만 떠올랐어요. 내 얼굴을 보기 싫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기다릴 사람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자 괴로워져서 하루는 퇴근을 하는 남편을 주차장 비상구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남편 퇴근 시간쯤 해서 주차장 비상구로 내려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차가운 비상구 계단에 쪼그려 앉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를 것 같아서 오늘은 확인을 반드시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난 후 남편의 차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즐겁게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남편의 표정은 오랜만이어서 저도 모르게 멈칫했죠. 그렇게 주차하는 남편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차를 한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였어요. 어떡하니? 어쩐지 오늘 아침에 느낌이 좋지 않더라니. 정말 어떡해. 엄마는 울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 너희 아빠가 단속을 나갔다가 뒤에서 머리를 맞았대. 그래서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더라. 엄마도 지금 갈 건데 너도 빨리 와. 알겠지?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강력계 형사인 이상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엉엉 울 정도로 아빠가 다쳤던 적은 없었거든요. 결국 이런 날이 왔구나 싶어 저는 남편을 관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소지품만 대충 챙겨서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지금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주차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남편의 모습과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즐거운 표정. 저는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당장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의심을 할 뿐인데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는 소식도 알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했어요.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소식을 문자로 보내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가 중환자실 아빠의 침상에 엎드려 울고 계셨어요. 저도 뛰어가 엄마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죠. 아빠는 머리를 3개 맞아 정신을 잃으신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머리에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에 가해진 큰 충격 때문에 의식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에 큰 이상은 없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다친 채 침상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자 말로 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후 아빠는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어요. 저와 엄마가 따라가서 서로 손을 붙들고 아빠를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여보, 장인어른은 괜찮으신 거야?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몰랐던 모습을 지켜보다가 온 터라 조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난 후 남편이 금방 일어서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위, 벌써 가는 거야? 네, 내일 좀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도 정신 없으시겠지만 꼭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그래. 잘 가고 출근 잘하고 자네도 힘내. 남편이 너무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니 저는 못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일생일대의 위험 앞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남편을 따라가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여보, 아빠가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 거야? 나 좀 속상한데. 아까 말했잖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을 꼭 해야 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아니, 그래도 아빠가 일어날지 어떠실지도 모르는데 당신 너무 야속한 거 아니야? 몸에 큰 문제는 없으시다면서. 그러면 곧 깨어나시겠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엄마랑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곁에 있어주면 좋잖아. 아무리 내일 출근이 이르다고 해도. 제가 계속 툴툴거리자 남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아버님 사람 숨 막히게 하고 깔보는 거 있어. 벼르던 인간들이 많을걸? 본인 멋대로 사람들 휘두르다 이 꼴이 난 거지. 인생이 한 만큼 되돌아오는 법이야. 그러니까 좋게 사셨어야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힌 채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빠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은 처음 본 데다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아빠를 깔보는 듯한 어조로 그렇게 말하더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나 간다. 너도 어머님 잘 챙기고. 남편은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버튼을 눌러 다시 열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가버리려고 하자 정신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결혼하기 전에 아빠 돈 받을 때는 평생 충성을 맹세할 것처럼 굽신대더니 이제는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야? 아무리 막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범죄자 편을 들어? 깽판을 쳐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나중에 아빠 깨어나면 아빠 앞에서도 그 말 똑같이 해봐. 어디 똑같이 할 수 있나 보자. 저는 정말 독이 올라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남편의 이런 태도는 처음이라 더 충격이 컸어요. 남편도 이런 저의 모습은 처음이라 놀랐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여보. 내가 말이 심했어. 일단 진정해봐.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집에 가서 회사나 잘 다니든지.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손을 떼고 획 뒤돌아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심각하게 아픈 이 순간에 말이에요.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 치고 지금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엄마와 저는 병원에서 교대하며 아빠를 간호했어요. 아빠는 아직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엄마와 저는 몸이 고되었지만 아빠의 간호를 성실히 계속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병실에는 와보지도 않고 종종 전화를 걸어 확인만 했어요. 장인어른은 좀 어떠셔? 괜찮으셔?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남편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질문만 했어요. 마치 아빠가 저 세상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남편이 믿기지 않았어요. 밤에 병원에 간이 침대를 누우면 남편 생각이 나서 심란해졌지만 지금은 남편이 괘씸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생각을 줄이고 긴 병간호에 대비해 몸과 마음을 아끼려고 노력했죠. 얼마 뒤에 동네 친구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병문안을 왔어요. 결혼 후에 가장 친하게 지내온 것이 동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병문안을 와준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병실에서 아빠를 뵙고 다 같이 휴게실로 가서 친구들이 싸온 과일이며 떡을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 아들내미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모, 삼촌이 타는 빨간색 차 한 번만 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희 집에는 빨간색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아이가 한참 그리던 그림을 저에게 내미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그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빨간 스포츠카가 그려져 있었어요. 차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는 스포츠카의 모양에 차 번호까지 자세히 그려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물어보았죠. 이 차를 삼촌이 몰고 있었어? 네가 직접 본 것이니? 네, 맞아요. 저번에 삼촌이 이 차를 타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태워주시면 안 돼요? 저는 남편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탁해서 그림을 받아왔어요. 남편이 전 몰래 스포츠카처럼 비싼 것을 구입했을 리도 없고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모습과 누군가에게 스포츠카를 빌린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자주 연락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저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감이 왔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빠와 오랜 친구인 동료 경찰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차량 조회를 부탁드렸어요. 차주가 누구인지 알면 남편이 변한 이유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을 받았어요. 차주가 젊은 여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전기라도 맞은 것처럼 전율이 흘렀어요. 제 추측이 결국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그 누군가는 바로 상간녀였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의 동료분은 그것까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으니 차 정비 기록을 보고 정비소에 가서 부탁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차 정비소에 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사정을 모두 공개하고 사정을 하자 제가 안 되어 보였는지 알려주었어요. 대신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죠. 저는 곧장 병원 앞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여자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목소리였어요.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죠. 정비소에서 받아온 번호는 남편이 상간녀와 은밀하게 쓰는 핸드폰 번호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바로 여자에게 쓰는 듯한 애칭부터 불렀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쳤어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목소리를 바꿔서 다른 여자인 척 했어요. 자기야, 나야. 내가 너무 속상해서 연락했어. 우리는 언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그러자 다행히도 남편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여자로 믿고 앞으로의 계획을 술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 자기야, 나도 빨리 자기랑 같이 살고 싶지. 지금은 근데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그래. 하지만 곧 정리할 거야. 지금 장모랑 아내가 다들 병원에만 있잖아. 그 틈에 집이랑 차랑 그 깡패 같은 장인어른 놈 재산도 다 가지고 와야지. 아직도 병원에 누워만 있는데 가망이 없어. 자기는 회사랑 집부터 정리해. 재산 정리하면 바로 떠나자, 공기 좋은 데로. 저는 이제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비틀비틀 병원 앞 벤치로 걸어가 무너졌어요. 뻥 뚫린 듯한 마음에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남편은 그간 취미생활을 핑계로 더러운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설마 하던 사실이 정말이 되어 돌아오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남편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 꼬리가 밟힐 것 같아 그 여자의 빨간 스포츠카를 빌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륜 자체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는 남편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아빠를 깡패 같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을 도둑질하려고 생각하더니 저는 이렇게 양심도 도덕도 없는 범죄자가 제 남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몇 시간 후에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파렴치한 놈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휴게실에 앉아 아빠의 형사 동료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행한 짓들과 남편의 이후 계획까지 모든 사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담담하게 들으시더니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아예 남편이 재산을 탈취하게끔 유도를 하고 증거를 잡아 남편을 체포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행태를 꼭 만천하에 드러내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사님 말씀대로 확실한 증거를 잡을 확실한 덫을 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잡을 덫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며칠 뒤 드디어 아빠가 깊은 잠에서 깬 사람처럼 일어나셨어요. 아빠, 정신이 드세요? 아빠 저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우리 딸 알아보지. 아빠가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냐? 저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엄마도 엉엉 울면서 아빠를 껴안았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한참을 기뻐했어요. 아빠는 다행히도 인지나 기억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바로 일어나서 멀쩡하게 돌아다니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잘 되었다고 건강하시니 퇴원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회복을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남편의 범죄라는 큰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아빠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어요. 아빠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아빠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저도 아빠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놈 가만히 눈 감고 봐줄 수 없다. 네 계획이 뭐라고? 아빠가 확실하게 도울게. 이 불안당들 잡아서 빨간 줄 그어줘야지. 아빠는 분노하시면서 저와 함께 남편을 잡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녁에 퇴근한 경찰 여러 명이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병원 복도를 메웠어요. 마치 아빠의 부고가 머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남편은 병실 앞에 도착해 병실 앞을 메운 경찰들을 보았어요. 저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여보, 어떡해? 아빠가 위독하시대.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나 봐.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그러자 남편은 순간 이때를 노려온 듯한 눈빛을 하더니 제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일단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장인어른 곁에 있어드려. 내가 집에 가서 당신 옷이랑 필요한 것들 좀 챙겨올게. 알겠지? 그리고서 남편은 다시 병원을 떠났어요. 제가 보기에 남편의 뒷모습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신나서 나가는 사람으로 보였죠. 어쨌든 우리의 계략이 통했으니 이제 빠르게 남편의 뒤를 쫓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병원을 나선 남편은 약삭빠르게 움직였어요. 아주 이 순간만 기다린 사람처럼 차를 타고 바로 아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아빠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지만 안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엄마가 일부러 잘 보이게 열어둔 것이었죠. 남편은 그 안방 창문으로 들어가 아빠의 재산을 탈취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챙기더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간녀를 만나 도망을 갔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몇 시간 후 남편은 저를 약 올리는 유치한 문자까지 보내오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간다. 그동안 잘난 척하는 너랑 사느라 정말 불행했어. 너희 아빠도 너랑 똑같아. 너는 이제 경찰 아빠가 없어. 큰일이네. 나 찾으려면 한번 잘 찾아봐라. 제가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을 웃는데 아빠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수배 명령을 지시하며 병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환자복 차림으로 경찰서에 가는 아빠의 뒷모습은 정말 든든했어요. 남편놈은 얼마 못 가 제 앞에 잡혀올 것이 분명했죠. 정말로 얼마 못 가서 남편은 경찰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잡혀왔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여행 간 것뿐이라니까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경찰서에서 기다리던 저와 아빠를 보자 입을 못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사색이 되어서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체포되어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런 때 장인어른이 아프신 때 혼자 여행 간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혀올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니까요. 아빠가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아빠를 비난하던 남편이 결국 아빠가 깨어나고 나자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자 더욱 남편이 경멸스러웠어요. 어차피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저희는 남편의 행태를 생중계처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했죠.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네. 병원에 와보고 정말로 아빠가 곧 죽을 줄 알았어? 그때 양복 입고 있던 분들도 다 경찰이야. 이렇게 멍청하고 양심 없는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 앞에서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어주었어요. 우리를 속이고 아빠의 죽음 앞에서도 파렴치한 짓이나 한 버러지 같은 인간을 모든 면에서 밟아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뭐 증거라도 있어? 이제 그만하고 나 좀 풀어줘. 내가 당신이 더럽게 불륜이나 저지르고 내 재산이랑 아빠 재산까지 도둑질한 걸 모를 줄 알았어? 어디서 발뺌이야? 당신같이 양심 없고 더러운 인간은 무엇 하나 가질 자격도 없어. 그리고 먼저 저번에 녹음했던 통화 내용을 남편 앞에서 틀어주었어요. 그 녹음에는 남편이 집과 차, 그리고 아빠의 재산까지 모두 뺏어가겠다고 하는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 녹음을 듣더니 얼굴이 멍청하게 굳어졌어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불륜 증거밖에 안 되지 않냐고 말하겠지? 너는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니라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자니까.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마련했어. 너를 위해서. 이건 모두 똑똑히 봐. 저는 남편이 아빠의 안방으로 몰래 침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틀어 보여줬어요. 남편에게 아빠가 고비라는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미 아빠네 집 안팎으로 CCTV를 잔뜩 설치해둔 지 오래였거든요. 몰래 침입하는 장면이 잘 찍히도록 집 앞에 블랙박스가 달린 차까지 주차를 해두었어요. 또 엄마는 일부러 집을 자주 비우고 많은 양의 현금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어요. 그 모든 게 우리가 놓아둔 덫인 줄 모르고 남편은 신나게 뛰어든 것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깨에 메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현금을 찾아 신나게 가방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무엇인가 찾더니 아빠의 도장을 찾아내 가지고 온 문서에 찍는 것이었어요. 문서를 작성한 뒤 남편은 가방을 메고 다시 안방 창문으로 나가서 저희 아파트로 향했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저희 집에 들어가더니 집 안에서도 제 신분증이며 도장 같은 것을 찾아서 다시 차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엔가 전화를 하니 조금 후 어떤 여자가 나타나 남편의 차에 탔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출발을 했죠. 이 모든 영상을 눈앞에서 보여주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 또한 굳어진 얼굴로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뭐, 더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조금 후 눈물까지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것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응?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진짜 미안해. 그런 남편을 보니 더욱 기가 찼어요.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을 이해해줘야 해? 우리 아빠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불륜의 재산까지 도둑질한 놈을 내가 왜?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은 처벌을 받을 거고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만들어줄 거야. 후회되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빌어도 이제 늦었어. 절대 용서 못해. 아빠도 엄한 얼굴로 남편을 저에게서 떼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해? 나에 대해 네 놈이 한 말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내 딸한테 한 짓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내가 아주 힘 닿는 한 최대한 영향을 늘려줄 거야. 아주 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취조실로 데리고 가서 남편을 취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취조하기 시작하자 겁이 난 남편은 침입을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의 무서운 취조에 남편의 모든 범죄는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미 밝혀진 불륜과 자택침입, 현금의 도둑질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혐의인 증여 문서 위조까지 밝혀냈어요. 남편이 영상에서 아빠의 도장을 찍던 문서는 아빠의 사망 후 자신에게 집과 차를 증여한다는 문서였어요. 노후 대비 겸 마련해두었던 아빠의 재산을 겁없이 건드렸던 것이었죠. 게다가 집에서 저의 신분증과 도장을 탈취한 남편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조차 자신의 앞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강력계 형사들의 취조 앞에 술술 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혐의가 더해져 형량은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났어요. 저는 나쁜 놈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소한 마음으로 구경만 했죠. 저런 인간이 얼마 전까지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절차도 밟았어요. 이혼 기책 사유는 100%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은 범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형량과 벌금은 물론이고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고 빨간 줄까지 그어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속이 아주 시원했죠. 더불어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시작했어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 뻔뻔한 상간녀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 모두 인생에 큰 타격을 입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했어요.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아빠는 힘 닿는 데까지 더 혐의를 추가해서 피눈물 콧물을 쏙 빠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 피운 것도 용서가 안 될 판에 재산까지 도둑질하려고 한 것이 너무 괘씸하니까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제 인생을 걸고 싸울 생각이에요. 징그러운 범죄자인 전 남편을 확실하게 처단하려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아빠의 직업이 저는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가슴에 못 박은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어. 그 자식 인생은 아주 아빠가 아작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아빠의 시원한 말에 저의 억울한 마음도 이제는 통쾌한 마음으로 변했어요. 전 남편을 아작내고 저는 이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려고 해요. 그 미래에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저의 아군인 우리 아빠와 엄마가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이번의 아픔을 딛고 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